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외식업을 비롯해 크고 작은 가게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국내 자영업자들의 규모는 660만 명으로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26.8%에 해당하는 상당한 비율입니다. 창업을 하거나 가게로 옮기는데 가장 목돈이 투자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고 물으면 아마 거의 모든 상인들이 권리금이라고 답할 텐데요. 상인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경우는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고액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라고 합니다.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간인 5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월세가 지나치게 상승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게를 옮겨야 할 처지라서 혹은 건물이 갑작스럽게 재건축을 하게 되는 등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새법률 산책에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가 권리금. 하지만 상가 권리금이 법률에 존재하지 않아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에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5년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하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 분쟁. 분쟁의 원인도 여러 가지인데 뜨는 상권 대부분이 다 환산보증금이 7억 원을 다 넘어섰고 갱신도 안 해도 되고 권리금 회수 보장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제 항변 사유로 되는 게 바로 이제 재건축이에요. 길게 장사하고 싶어서 받아들이면서 4년 만에 월세가 2배가 되는 거를 감당하면서 해온 건데 5년 되니까 그냥 내쫓겨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상가 권리금 법제화라는 첫 발을 뗀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보호의 사각지대.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완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는데 임차 상인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방안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봅니다. 정신없던 날은 지나버리고 건물주 리쌍과 임차인 서 씨와의 갈등은 2012년 5월 리쌍이 이 건물을 매입하며 시작됐는데요. 4년여에 걸친 1차, 2차 명도 소송과 1차, 2차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물주와 생존권을 주장하는 임차 상인 간의 다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의 한가운데는 바로 권리금이 있는데요. 권리금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여러 분야에 있는데요. 특히 상가와 관련돼서는 임차 상인들이 해당 상가에서 이제 영업을 해오면서 만들어낸 영업시설, 비품, 노하우, 장소적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형 무형의 재산으로 평가돼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이제 권리금이죠. 전국의 상가 권리금 시장 규모는 약 33조 원. 상가 권리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기도 한데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평균 권리금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평균 권리금은 9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는 평균 2.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시장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지만 법에는 없는 개념이었던 상가 권리금. 이 때문에 애써 상권을 일구고도 권리금을 떼게 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피해 규모만도 1조 3천억 원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대 지역이라고 할게요. 홍대 지역에 처음에는 이제 개성 있는 아이템을 들고 젊은 상인들이 들어가서 상권을 막 일구죠. 뭔가 상인들이 들어와서 상권이 일궈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 동네가 소위 말해서 뜨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어떤 역할은 상인들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뭔가 증대된 가치들은
대부분 다 건물주에게 귀속이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제 임차 상인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권리금이었을 텐데 이 권리금조차도 건물주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내보내고 남아있는 권리금을 건물주가 어떤 취하는 방식들이 제일 많았고, 그런 것들이 아닌 다음에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권의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계약이 만료됐다 혹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임차 상인을 내보내게 되고, 새로 들어올 상인에게 이제 뭐 권리금 없는 점포로 만들어주는 대신에 기존에 받던 월세의 2배, 3배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이러한 임차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권리금 법제화 노력이 계속돼 왔고, 지난해 5월 12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엄연히 존재했지만 법률로는 보장받지 못했던 상가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최초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됐고, 그 기간 내에는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해진 점입니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됐었거든요. 나가는 거를 좀 버티다 나가느냐, 말하자마자 나가느냐, 진짜 이 차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가라 할 때 그러면 난 법에 따라서 권리금 회수를 하겠습니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재판에 가서 이기고 지고는 아직 지금 대법원 칼례까지 나오지 않아서 명확한 뭐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계에서는 임대인들께서 일정한 그 보상금을 주면서 이렇게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상가 권리금의 존재를 법조항에 최초로 명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렇게 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은 획기적인 변화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보호의 사각지대들도 존재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상당수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법률 개정 이후에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 실태를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 이곳에서 공방을 운영 중인 김유하 씨. 고즈넉한 동네였던 이곳에 최근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점포 월세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는데요. 계약 3년 만에 월세가 2배나 상승해 어려움 속에서 공방을 운영 중입니다. 갑자기 동네가 뜨면서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건물주가 두 번째 건물주로 바뀌면서 30%를 넘는 인상 금액을 요구를 하길래, 제가 이 건물을 담당하는 부동산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9%만 올려야 되는 금액을 30%로 올리냐 그랬더니, 그 금액을 올리지 않으면 건물주가 재건축한다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 수밖에 없다. 너희가 들여온 권리금과 시설비와 이런 거 다 보상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30%든 100%든 올린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받아들였죠. 근데 다시 8개월 만에 건물주가 세 번째 건물주가 바뀌면서 또다시 35% 인상을 하고 4년 만에 월세가 2배가 되는 거를 감당하면서 해온 건데, 5년이 되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고요. 저희한테 5년 됐으니까 나가라. 강제 집행 예고장이 계속해서 날아오는 상황에서 김유하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권리금과 월세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계약한 주변의 다른 상인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라고 하는데요. 7년 전에는 5천에 100만 원 정도였던 데가 이제 지금은 권리금은 권리금대로 있고 1억에 300 정도. 근데 권리금이 없는 곳들, 보통 재건축한다고 내쫓고 비어있는 곳에 원래 이전 임차인이 권리금은 있고 5천에 100에 있었다고 치면, 그 사람을 내쫓고 비어있는 공간에 권리금이 없는 대신 1억에 500을 주라고 하는 게 지금 시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태원, 신사동 가로수길 등 입소문이 난 지역,
역세권 점포들의 임대료 폭등 현상이 심각한데 이러한 지역들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현행 환산보증금 규정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많은 부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 상가의 가치를 기준을 둔 게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 이제 무슨 과밀 지역은 3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얼마까지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법 적용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월 내는 월세 곱하기 100 그리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인 거죠. 월세 차이 및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게 현행법에서는 9% 정도로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받지 못하면은 9%를 초과한 범위에서 무제한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 환산보증금 기준이 4억 원인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해 평균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을 넘는 상권은 7군데나 됐습니다. 사당, 신사, 압구정, 대학로, 청담동이 4억 원을 넘었고 강남대로는 9억 원, 명동은 무려 1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행 계약갱신 요구 보장 기간은 5년인데 이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호소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리를 잡기까지는 뭐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근데 대다수가 남의 건물에 들어오면서 거액을 들여서 들어오잖아요. 거의 1억이 넘는. 근데 그 금액을 대출받고 지인들 도움 받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3년간 힘들게 이제 다 갚거나 혹시 남겨두거나 그런 상태로 가다가 수익이 이제 조금 생기고 생활을 할 만큼 되는 때가 이제 5년, 6년쯤 되고 그때부터 이제 더 자리를 잡고 내가 벌어 나가는 시기인 건데 넓게 보면 사실 이제 자리 잡혔다 싶었을 때 쫓겨나는 거고 그 공간을 내가 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서 길게 영위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의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죠. 또한 현행법에는 재건축, 재개발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장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경우가 권리금 분쟁 사례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상인이 다음 상인에게 점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사실상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가 되지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임차 상인은 사실상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게 맞아요. 실제로 이제 재건축을 한 이후에도 다시금 이제 상가 건물을 쓰인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상인이 다시 들어와서 재입점해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좀 부여한다라던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이제 법으로 좀 보호되는 어떤 권리금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감정평가한 그 권리금 금액만큼을 임차 상인에게 보상을 하는 방법들, 뭐 이런 방법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지난해 5월 법 개정 이후 현행법이 가지는 허점과 미비점들이 지적됐고 국회도 이 같은 상황에 꾸준히 주목해왔습니다. 임차 상인 보호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는데요. 제출돼 있는 법안 내용 살펴보면서 상인들이 앞으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방안들까지 생각해 봅니다. 임차 상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활발한 입법 움직임.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다수 발의됐는데요. 그중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액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호받는 대상이 되는 임대차와 그렇지 않은 임대차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부분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상가 지역에서는 그 환산 보증금이 굉장히 높아서 실질적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아예 좀 환산 보증금 제도를 좀 없애서 모든 상가 건물이 대상으로 좀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었고, 법안에서는 먼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현행 5년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기간 제한 없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한도 역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로 제한하고 이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권리금을 받을 수는 있긴 했지만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적거나 권리금을 받으려고 했을 땐 이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뭐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인들이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권리금을 받는 게 수월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간 제한을 없애버린 겁니다. 내가 임차하고 있는 중간에 언제든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상가 건물 임차 관련돼서도 지금도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법원으로 이 사건을 가져가야만 됐었어요. 그러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근데 그냥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서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계약 종료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재건축 시 임차인이 우선 입주권이나 퇴거 보상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임차인들이 기간 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들어 임대인들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외식업 관련해서는 뭐 1.7년이 뭐 버티는 기간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5년을 버텼다면 장사를 잘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굳이 내쫓고 다른 사람을 새로 들여서 새로운 리스크를 임대인께서 안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차피 갱신할 수 없는 사유가 이미 충분히 법조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갱신 거절 사유로서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거나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한다면 얼마든지 내보내고 임대차 의무를 잘 이행하는 임차인을 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게 상생이고 그게 상권이 발달하면 건물 가치가 올라서 건물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런 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의 영업권이 잘 보장되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는 어떠할까?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이런 유럽과 일본이 대표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 상인이 처음에 투자한 영업권, 투자 비용, 그러니까 영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9년에서 15년 정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재건축을 해야 될 경우나 그렇게 해서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지역에서 동종 업종이든 그 인근 지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적인 손실금이나 이전 비용 같은 것들을 보상해주는 태거시 보상제도가 있고 영국의 경우 계약기간에 대해서 하한 규정이 없고 보통 10년에서 15년 기간이 일반적인데요. 임대인의 해지 통지가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최소 9년간 영업을 보호해주며 3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고액의 퇴거 보상금 제도를 두어 결과적으로 갱신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 보호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로 꼽히는 일본. 일본의 상가 임대차법인 차지차가법에는 임대인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야 할 경우 적정한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퇴거 보상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전근 요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건물을 비워야 하거나 건축물의 노후화로 불가피하게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임대인은 이러한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사유의 정당성과 임차인의 영업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영업권, 둘의 상생을 위한 법률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법률로 안착되어 가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 법을 만들고 또 이 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임차인은 5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거죠, 지위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뜻하는 바대로 상가에 투자하기도 어렵고 온전히 열정을 그 상가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막상 또 그렇게 해놓으면 자신의 어떤 노력에 대한 어떤 정당한 평가나 이런 것들 받지 못하고 또 물러나야 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 법이 좀 통과가 되면은 지금도 적지 않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상생해야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잘 살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설득하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거래되던 권리금은 양성화됐고 법률로서 보장받게 됐지만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5월 국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 상인들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 건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임차 상인들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겁니다.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활발한 개정 논의들이 자영업자들, 궁극적으로는 서민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길 기대하겠습니다. 운전자라면 주차 대란이라는 말 몸소 실감하실 텐데요.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이 늘어나면서 전국에 4만 8천여 대나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비를 이유로 관리자를 두지 않고 있는 곳도 많아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4월 경기도 하남 한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장 밑으로 추락한 자동차. 지난 5월 부산 사하구 아파트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갑자기 작동한 리프트에 부딪혀 아래로 추락한 운전자. 그리고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주차타워에서 주차 중이던 승용차가 8.5m 아래로 추락한 사고까지.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자들이 생겨나는 등 해마다 기계식 주차장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현행법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사용검사, 최초 설치 3년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2만 8천여 곳 가운데 14.5%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정도로 안전관리가 허술한 상황. 특히 기계식 주차장 사고 주요 원인이 미흡한 보수 점검이나 관리자 과실인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법안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가 정기검사와 더불어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마련하고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경우 등에 대해서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가 선임되면 3개월 이내에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 주차장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관리자 등이 스스로 기계식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결함이 발생될 경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지문인식, 음성인식, 홍채인식. 내 몸이 가진 고유한 특징들이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같은 인증 역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생체 정보 기술을 활용한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관련 대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한 기업의 신형 휴대전화에 홍채 인식 기능이 탑재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체 정보 기술. 생체 정보 기술이란 개인마다 다른 지문, 홍채 등의 생체적 특성을 추출해 본인 여부를 비교하거나 확인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스마트폰 비밀번호, 공공기관 출입자 확인부터 모바일 뱅킹 등 금융업계 인증수단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정보는 위 변조가 어렵고 휴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열쇠나 비밀번호와는 달리 한 번 정보가 유출되고 나면 변경이 어려워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위험 또한 있는데요.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생체 정보의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 법안에서는 지문, 홍채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 정보로 정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생체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정보가 분실, 유출, 위변조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가 생체 정보의 원본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고 원본 정보는 특징 정보 생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본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옥수수 통조림, 참치 통조림, 카놀라유, 샐러드 드레싱. 모두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들 중에 대다수가 유전자 변형을 가한 옥수수나 콩을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GMO가 상용화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유해성에 대한 논란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에 GMO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자들은 식품에 함유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정의당 윤소화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용 GMO 규모는 215만 톤, 국민 1인당 연간 섭취량 43kg. 우리나라는 GMO 수입 1위 국가인데요. 자연재해에 강해 농약 비용,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작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는 힘든데요. 현행법상 유전자 변형 식품에 유전자 변형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으면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유럽의 경우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제품은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최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완전 표시제가 도입되면서 우리 또한 국제적인 표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윤소화 의원. 법안에서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 변형 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 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합률이 0.9%를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눈길을 끄는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와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정태욱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열정페이 근절 법안을 발의해서요. 대학이 학생 현장 실습을 추진하면 실습 기관과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권리 보호 등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실습이 실질적인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요, 월급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고 예고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새법률 산책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